대한민국은 빚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방팔방이 빚천지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왜 이렇게 빚만 늘어나고 있을까요? 2024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과 적자는 또 어느 정도일까요? 기업들은 2,7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부채가 있고요. 가계들은 2,200조 원에 가까운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었고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도 500조 원이 넘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얼마입니까? 6,500조 원 정도 되죠. 내가 진 빚이 아니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2,400조니까 빚이 명목 GDP의 거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인데 세입 예산은 그보다 훨씬 많은 400조 5천억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56조 4천억 원의 세수 적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거나 또는 세금을 덜 걷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누적으로 91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들도 세수가 부족하면 당장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끌어다 쓴 적이 있죠. 아무튼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도 모자라서 우체국 보험에서도 빌려다 쓸 정도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삼성전자가 11조 원의 영업 적자를 냈는데요. 이것은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처음 적자를 본 것인데 그래서 법인세도 0원을 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도 작년에 적자를 본 그 여파로 작년 이익에 부과되는 올해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것도 국세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 침체와 부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비상경영 중입니다. 임원들은 주 6일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나라 예산은 그동안 꾸준하게 늘어오다가 특히 지난 정부 때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수는 꺾이는데 500조 초 슈퍼 예산이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결국 2022년 예산은 600조가 최초로 넘는 초초 슈퍼 예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2024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이 65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쓸 것도 많고 빚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지만 아랑곳 없이 빚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늘어났나 체크를 해봤더니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07년 말에 비해서 지난 16년 동안 기업 대출금은 597조 원에서 1971조 5천억 원으로 33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자, 중앙정부 채무는 또 같은 기간 16년 동안 289조 원에서 역시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92조 5천억 원으로 378%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죠. 다른 나라들은 빚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빚의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또 가계 그리고 국가의 빚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몇 년 전에 지나치게 시장금리가 낮았었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빚은 더 늘어났다 이겁니다. 빚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금리가 급속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죠. 자, 돈의 가치가 없으니 재화의 가격이 반대로 비싸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007년에는 금리가 5%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0.5%까지 뚝 떨어져서 돈 빌리기가 그야말로 너무 좋은 환경이 되었고 또 그렇게 빌린 돈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구마구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나라의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이 사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된 탓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의 기업 친화적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의 행복경제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이렇게 빚을 늘려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았냐 바로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빚의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런 이유를 댔고요.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빚은 과도하지 않다 더 늘려도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정 지출은 37%가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19%가 늘어났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386조 원에서 558조 원으로 45%나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빚 말고 가계 빚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가계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시중은행에 조율을 했는데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가 또 올랐습니다. 내린다더니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0
경건한 사람들이 이거 뭐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니 왜 다시 올랐지? 하면서 약간 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쫄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왜? 부동산 가격이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념 때문에 빚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인데요. 시중에 5대 은행, 그러니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렇게 5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월 14일 기준에 719조 9,725억 원인데요. 이게 7월 말에는 얼마였냐? 715조 7,383억 원이었으니까 딱 8월 들어서자마자 보름 만에 4조 2,342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9월이 되면 시행될 스트레스 DSR 때문에 8월에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그러니까 빚을 8월까지 막 내서 일단 아파트를 사자,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가계대출 중에도 주담대 대출이 이 대출 증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8월 중순 현재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을 보니까 562조 9,908억 원입니다. 이 역시 지난 7월 말에는 559조 7,501억 원이었으니까 역시 보름 만에 2조 2,407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또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빚이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빚이 늘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부터 최대 5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대략 1%포인트 넘게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 사는 광풍을 잡지 못하고 있죠. 왜 이렇게 대출을 늘려가면서 무조건 집을 사고 볼까? 그 이유 바로 이겁니다. 분양가 더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가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를까봐,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에 또 하나의 맹신이 있는데 지금보다 더 오르니까 이자 걱정하지 말고 사 놓아야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여러 금융회사 3군데 이상에서 중복해서 돈을 빌린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10명 중에 6명은 다중채무자입니다. 이걸 숫자로 보자면 다중채무자가 한 4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도 지금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대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돌지 않고 사업을 해서 빚을 갚을 여력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경기 위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죠. 자,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비은행권의 연체율을 보니까 24년 1분기에만 4.18%였는데 그중에 저축은행의 경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체율이 9.9%입니다. 엄청난 연체율입니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아파트값 상승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도 서울 주요 지역과 또 수도권 주요 입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중산층을 바치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사 위기인데요. 이렇게 중산층이 힘들고 무너지면 아파트 값이라고 해서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존의 집을 중산층에 누가 사줘야 이사를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고가의 프리미엄 아파트의 가격도 결국 뭡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빚이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게 문제죠. 소득이 늘어서 빚을 감당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거품으로 진 빚, 이 빚이 차후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 경기 하락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2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미 연준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는데 미 연준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2%대를 보였기 때문에 미 연준도 이제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죠. 자, 그래서 빚의 규모가 사그라들 가망성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빚내서 주식을 하는 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해서 큰 돈도 좀 벌어본 적도 있고 또 큰 돈을 잃어도 봤는데요. 제가 주식을 해서 큰 돈을 잃었을 때 망하지 않고 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빚을 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빚내서 주식하지 않는 거죠. 금융투자자들 중에 가장 실력 있는 투자자가 어떤 분이냐면
리스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제보가 오는 것을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이런 분들의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역시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그 큰 규모만 보고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분들의 절망감이 정말 큽니다. 지금 빚을 갖고 있고 그 빚으로 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장이 이렇게 버블이 많이 올라와 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아파트값 우상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선이 넘어가면 위험해집니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값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까, 그리고 다시 꺾일까, 이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힘듭니다. 아파트값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버블도 계속 더 오른다는 그 희망감에 버블이 쌓이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표용호TV를 보시는 분들은 마냥 오른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좋겠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절대절명의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표용호TV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많은 분들, 그분들 꼭 부자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